자,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챕터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경제 전개를 한번 좀 따라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행정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같이 좀 이제 얹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생겨난 것은 앞서서도 살짝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제 절대왕정 시기 그때 즈음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이제 태동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있잖아요. 그 시기에 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절대왕정이 등장할 즈음에 그때가 이제 중세 말기잖아요. 중세가 무너질 때 교황이 십자군원정이라는 걸 해요. 십자군원정. 그걸 했다가 한 180년간 전쟁했는데 결국 전쟁은 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슬람 세력하고의 교역이 확장이 됐고 그 교역이 확장되면서 상공업자들이 이제 특히 상인들이 초기에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 재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교역의 루트를 뚫고 이런 데 있어서 좀 이제 아쉬웠는데 그것을 왕이 결탁해가지고 왕하고 결탁해가지고 왕이 그걸 뒤를 봐주고 자기네들은 왕한테 세금 내고 이런 구조가 되면서 절대왕정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자본주의는 태동을 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보자면은 그 이후에 시민혁명도 하고 경제자유도 얻고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극도로 이제 팽창하게 됐고요. 특히 경제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핵심이에요, 원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 부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초기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전개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순수 경쟁 자본주의부터 출발 한번 해볼게요. 그 앞에는 생략하고 순수 경쟁의 이제 자본주의가 있는데 순수 경쟁의 자본주의다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초기 자본주의예요. 초기 자본주의인데 예, 산업자본주의라는 말을 써요. 여기다가 산업자본주의, 산업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팽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요 앞에 있었던 사건을 뭐 굳이 꼽자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요 앞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시민혁명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시민혁명이다 그랬을 때는 경제 자유를 얻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맞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경제의 자유를 이제 획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뭐 이런 걸 뭐 만들어낸 거예요. 기술 발전 이런 게 있으면서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 오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고서 이제 순수경쟁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너무 에워쌌네요, 제가. 자, 이제 순수경쟁 자본주의 시대에 이때 보면 이제 경제 자유가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되고 그런 경험을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부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막 이제 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 경제에 국가가 막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유방임을 하라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를 하라는 건데 자유방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다 맡기면 된대요. 이게 이제 가격기구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가격기구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율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효율성의 극대화를 다른 말로는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가 끼어들면 효율성이라는 게 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자유방임으로 맡겨놓으면 그때는 이제 효율성이
극대화돼 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극대화돼서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균형의 지점에서 서로 거래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균형의 지점에서 거래하다 보면 그러면은 서로의 만족이 최대치로 이제 확보된다, 그런 얘기들 뭐 보신 적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덤 스미스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형성된 국가가 우리 앞서 봤던 이제 야경 국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야경 국가, 소급적 국가, 그리고 다시 정부의 크기로 보면 작은 정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야경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수 공공재만 이제 국가가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유권의 극대화가 오고요. 자유권의 극대화가 오고 경제 생활에는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그래서 국가는 뭐만 하냐? 국가는 국방과 치안 같은 일만 담당하는 거예요. 치안 등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필수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필수 공공재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만 생산하는 이런 역할로 축소가 되는 거죠. 경제적 역할이.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순수 경쟁 자본주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냐면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온다 그랬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 이 이치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경제가 균형을 이루려면 특히 이제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바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수요자도 무수히 많지만 공급자도 무수히 많아가지고 서로 횡포를 못 부리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똘똘해야 된다. 똘똘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상황들이 오게 됐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요,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보면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자의 수도 미친 듯 많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수도 그만큼 많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공급자는 수요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수요자는 또 공급자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이제 딴 사람도 원하니까 자기도 이제 어떻게 뭐 후려쳐서 살 수가 없고 다 같이 경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도 무한 경쟁, 수요자도 무한 경쟁, 그러다 보니 여기서 팽팽한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균형점에서 거래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파레토 최적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동물이다. 합리적 경제인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하지만 있잖아요. 하지만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이런 논리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공급자들이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횡포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소비자한테 횡포를 부리거나 노동자를 착취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갑질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래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그 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노동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니까 기업도 타격을 입는 이런 구조가 생겨나고,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확산되는 이유는 완전 경쟁이라는 것도 깨져버리거든요. 왜냐면은 기업의 그 기술 수준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기보다 그 이후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 다음에 자본의 투입 규모도 엄청 커지면서, 이런 산업에는 누구나 맞먹는다고 나도 그 산업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나도 테슬라 같은 차를 만들어서 팔고 싶다,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 내지 과점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점은 기업이 같은 상품에 대해서 몇몇 개만 존재하는 거고, 독점은 혼자만 존재하는 건데, 그런 게 막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횡포,
그런 거예요. 노동자한테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 불균형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경제 대공황이 왔다. 세계경제 대공황은 또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면은 예를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케인스가 그렇게 이 말을 이제 지어줬는데 풍요롭지만 빈곤하다. 왜냐하면 생산 능력은 엄청 커졌는데 그런데 소비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니까 풍요롭지만 빈곤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여기다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게 바로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는 좀 심각한 게요. 왜 심각하냐면 애덤 스미스가 시장의 원리에다 맡겨놓으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거야 라고 장담했잖아요. 장담했는데 시장 실패는 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는 시장에다 맡겨도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씩만 딱딱 할당돼야 되는데 그게 효율성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는 이제 과소 거래가 일어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과잉 거래가 돼서 자원이 낭비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효율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의 자원이 딱 정확하게 할당될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게 효율성이 달성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만족이면은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똑같은 비용이라면 만족감을 크게 키워야 되는 게 또 효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한 만큼씩 딱딱 할당돼야 된다고. 자원은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 자원을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에다가 딱딱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에 시장에서의 비효율성이다.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더 이상 이게 지탱하기 어려운 이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수정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혼합경제체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해라 이렇게 됨으로써 마치 그 사회주의 국가, 계획경제 국가가 표방하는 바와 같은 그러니까 흔하게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쓰는 방식을 우리도 조금은 차용해다 쓰자 거의 이런 게 돼가지고 그래서 혼합경제체제란 말도 쓰는 거고요. 자본주의를 살짝 수정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누구를 꼽아야 돼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케인즈는 화폐, 고용,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 순서가 이거다. 고용, 화폐 및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 이름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케인스가 총수요 정책을 내세워요. 총수요 정책. 이게 원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것 자체가 뭔 말이냐면 요게 총수요가 뭐에 딸리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수요, 뭐 한 국가의 수요가 총 공급, 그 나라의 전체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케인스가 얘기했던 거는 불경기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자, 총수요 정책. 불경기가 오잖아요. 그럼 불경기 때는 물건이 안 팔려서 문제니까 이때는요. 총수요를 증대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써야 된대요. 총수요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이제 되려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늘려줘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잘 들었던 루즈벨트가 이렇게 죽으니 그냥 돈이나 팡팡 써먹어 죽읍시다 이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화량의 증대가 이제 필요하고 이렇게 하려면 정부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들 건 덜 걷고 쓸 거는 팡팡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풀어줘서 이 막혀있는 수요를 뚫어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라고 돈 막 주는 겁니다. 지금 하는 재난지원금이 되게 막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막 되게 막 창의적이어가지고 되게 똑똑해서 세상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런 건 아니고 있는 이론이에요. 있는 이론. 이럴 때는 돈을 막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선 걱정을 하긴 하죠. 그러다 나라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데 이럴 때 돈 쓰라고 나라 빚을 관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라 빚을 더 늘리면 안 돼 이래버리면은요 케인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 이건.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거의 이럴 이제 상황이에요. 지금은 돈 못 써보고 그냥 죽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좀 어느 만큼 풀어가지고 지탱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국가들이 돈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어차피 죽는 건 뻔하니까.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케인스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꾸로 이제 이 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수요를 억제해야 돼. 지금은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참 불경기 때는 이게 이제 불경기가 되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위축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실업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실업이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호경기 때는요 경제가 활성화됐는데 너무 과잉돼가지고 과열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 지나친 물가 상승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되면 내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건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빤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경기라 그래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 요때는 이제 그래서 요걸 관리하려면 총수요를 억제해 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 감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흑자 예산을 짜는 거예요. 돈을 더 걷고 덜 쓰고. 그러니까 세율 같은 걸 올리고 돈 쓰는 거는 덜 쓰고. 됐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경기, 호경기 때 대응하는 방향이 다르게 제시가 되는 거죠. 케인즈의 생각은. 근데 이때가 이제 경제대공황이 왔으니까 그때는 요거죠, 요거. 요 상황이잖아. 불경기 상황.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뿌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정부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적정한 개입이 허용되는 거죠. 적정한 수준에서의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정책을 이제 잘 받아들인 게 바로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뉴딜 정책. 이렇게 되고, 요 뉴딜 정책이 루즈벨트에 의해서 실시가 됐고, 이걸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어가는 거예요. 유럽한테 딸렸었는데 이제 역전을 하는 거죠. 위기가 오면 역전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를 품어보는 이유가 기반은 잘 갖추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내실이 좀 있어 보이고 막상 이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유럽에 우리가 그 그냥 그렇게 합시다. 부러워에 마지 않았던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부러워하지 몰라. 아무튼 부러워했던 국가들이 엉망이야. 엉망이고 내실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반짝 타올랐다가 살짝 좀 꺾이는 느낌들이 있고 우리는 요걸 막 한참 쫓아가고 있는 느낌이라 이제 우리가 좀 자신감 좀 충만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잘하면은 미국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주 더 확고한 이제 선진국의 지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미국이 요때 요거 치고 나가가지고 세계 이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을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 했지? 4번 됐을걸? 4번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32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44년까지인가 했는데 그럼 몇 번 돼요? 4년 임기니까. 아무튼 뭐 몇 번은 안 중요하고 계속 당선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당선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야 혼자 그렇게 많이 하기 있기 없기 이러면서 미국의 제도가 바뀌어요. 대통령은 연속으로 2번까지만 한다. 이게 바뀌어. 루즈벨트한테 당해가지고 루즈벨트 하도 이제 쭉 해서 집권을 하니까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준 영웅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됐고요. 이 뉴딜 정책이고 이러면서 이제 오게 됐던 게 복지국가다. 미국은
확고한 복지국가까지 간 거는 아니지만 전보다는 이제 복지 정책들을 그래도 많이 도입을 하게 되었고, 케인스도 뭐 복지국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뭐 허투루 쓰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활비 딸리는 사람한테 줘야, 그래야 경제적 효과, 승수 효과도 많이 나타나므로 그런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 복지국가 시스템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국가라고 불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큰 정부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때는 그래서 자유권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준다,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의식 자체가 달라지게 됐어요. 요때는 이제 사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때는 보니까 입법국가 시대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입법국가 시대로서 입법부가 이제 주된 역할들을 담당했던 시기라고 봐야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행정국가가 드디어 도래한 것이잖아요. 그죠?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요 시기가 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령자본주의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는데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듣도 보도 못한 현상. 듣도 보도 못한 현상. 아까 불경기 때는 실업이 늘어나지만 물가는 안정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호경기 때는 물가는 올라가지만 경제가 성장해서 실업의 문제는 사라지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에다가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태그네이션으로 인해서 불경기, 불황이 오고요. 불경기가 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실업률이 엄청 치솟았는데, 그러면 케인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불경기야? 돈 풀어. 이건데 인플레이션이 마침 같이 와버려가지고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물가도 상승해버렸으니까 돈 풀어 그랬는데, 잠깐. 돈 풀면은 이거 인플레이션은 폭발해버리겠다. 큰일 나겠다. 잠깐만 멈춰봐. 안 되는데. 돈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물가가 올랐어? 그럼 돈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잠깐, 실업이야? 돈을 쓸까 말까? 줄일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케인스의 어떤 정책 대안으로는 이거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 이게. 왜 왔냐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왜 왔냐면은 석유파동이라는 게 와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제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중동전쟁에서 서구사회, 미국을 위시한 서구사회가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열받잖아. 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석유 안 팔아? 거의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석유를 안 팔면 자기 살도 깎아먹는 거예요. 걔네들은 석유를 팔아서 국가를 지탱하는 나라들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안 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엄청 치솟죠. 73년, 79년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와요. 그때가 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고, 그래서 이제 케인스주의를 쓸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게 됐고, 마침 또 이 수령자본주의 시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팽창시켜 왔는데, 정부 관료들은 완벽할까요? 그럴 수가요.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부 관료들이 말이에요. 정부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뒷돈 받고 뭐 봐주는 거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보 획득에 좀 뒤처져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거나 착각을 하거나 뭐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다 맡기면 일부 어떤 사람 한두 명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근데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 지도자라고 합시다. 행정부의 리더, 대통령 같은 사람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나라의 향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와중에서 잘못된 판단, 오판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또 위에서는 잘 판단했는데 밑에 이제 관료들이 그거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이제 버벅거린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또 정부 실패입니다. 아까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 비효율성 초래라 그랬는데 여기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효율성 문제인데 누가 비효율성을 초래했느냐는 서로 다른 거죠,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신자유주의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가 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신자유주의는 다시 정부가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유를 회복하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장 자유 회복. 밀턴 프리드만 같은 학자가 유명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언급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냥 안 쓰고 밀턴 프리드만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정도 말씀만 드리고 시장 자유를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공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공기업 같은 걸 민영화해요. 민영화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또 이제 정부가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게 있었거든요. 정부 보조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던 규제들이 있는데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을 취해요. 공직사회 경쟁의 원리를 막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감축관리를 해요. 감축관리라 그래서 조직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게 이제 실현됐던 게 어떤 거냐면 영국의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처리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에서 있었던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이에요.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이다 그랬을 때는 대처라고 하는 총리가 79년에 집권을 하거든요. 영국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70년대. 영국은요 미국보다 훨씬 더 복지의 길로 확 갔었거든요. 미국보다 늦게 출발했죠. 미국은 32년대에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부터 저런 어떤 그 경제 위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극복해 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전환했고, 영국은 좀 뒤늦게 42년도쯤이더만 10년 뒤죠. 그때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회 내에 베버리지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베버리지 사람 이름이야, 그 위원장 이름. 얘네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 사회의 5대 악을 딱 규정을 하고, 빈곤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뭐 질병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악들을 막 열거하고 그러더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 줄게.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기를 확 갔어요. 확 갔는데 7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 비용은요, 많이 해주면 좋지만은 한번 그걸 도입하면 줬다 뺏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의무지출 항목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재정을 어렵게 해요,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재무행정론에서 보면 재량지출 항목이 있고 의무지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재량지출 항목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그때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 카바쳐줘야 될 현안들을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데, 이 써야 될 돈의 상당 부분이 의무지출로 묶여 있다, 이건 안 쓰면 안 되는 돈이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을 못 해요. 그리고 경제가 좀 위축돼 가지고 뭐 세금이 덜 거치면은요, 무조건 재정 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줘야 되는 복지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근데 좀 경제가 위축되면 세금은 덜 거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영국에서도 1970년대를 영국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장애들끼리 표현을 해요. 영국병에 걸렸다. 즉 근로의욕은 매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는 돈은 없는데 복지는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런데 힘들어졌다고 또 이제 노조 인정해줬더니 공기업은 특히 잘리지도 않잖아. 회사 망할 리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노조들이 막 난리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처가
어떻게 했냐면 영국병을 치료하겠다면서 대대적인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 이거 영국의 아주 대표 상품이에요. 아까 봤던 공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땠냐면 얘네가 이제 파업을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노동자들 경제 어려워졌다고 노동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많았겠죠. 주장하는 바가 많았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국가에 부담을 준다면서 공기업을 다 민영화해 버리는 거예요. 민영화해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병을 심화시키는 것이 복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내가 노동해서 벌어서 써야지가 아니라 야 국가가 해줄 테니까 놀아야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복지 혜택을 받을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수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차상위 계층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국가의 복지 혜택의 덕은 안 보고 내가 스스로 산다라는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건 나는 뼈 빠지게 일해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 복지 혜택 받은 거보다 더 힘들게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예 나보다 덜 벌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나도 복지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겠다고 대처가요. 복지 정책을 대폭 축소합니다. 이거를 이제 무슨 리즘 그러면 무슨 주의로 번역하면 되죠. 대처주의 이런 거죠. 대처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영국에서 있었던 걸 우리가 대처 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도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80년도에 당선이 돼가지고요. 뭐 이제 세금 덜 걷고, 정부가 하는 역할도 다 줄이고, 규제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미국도 레이거노믹스가 와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영국은 이제 대처 다음에 메이저라는 사람이 집권을 해요. 메이저라는 총리가 집권을 하는데 같은 당이에요. 같은 당의 메이저가 집권해가지고 이제 행정개혁을 하면서 특히 대표적인 게 시장성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요. 시장성 테스트. 그래가지고 넥스트 스텝스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시장성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장성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면 그때 이렇게 하래요. 시장성 테스트.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거 꼭 필요해? 질문을 해. 그렇대. 그래? 그럼 민간이 하면 되지? 아니래. 그래?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되지 않을까? 위탁 주자. 안 된대, 위탁도. 아, 그래? 위탁도 주면 안 돼? 그럼 정부가 직접 해야 돼? 그런 성질의 것이야? 그러면 정부 안에서 경쟁 붙여. 이게 시장성 테스트예요. 웬만하면 민간한테 넘기고 굳이 정부가 꼭 해야 된다면 내부에서 경쟁을 붙여라. 정부는 독점이라 그랬잖아요. 정부는 독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조직을 이중으로 편성해서 경쟁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성 테스트 개혁.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어요. 좀 진보적인 세력으로 노동당,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하게 됐는데 이놈의 영국의 노동당도 말입니다. 노동당도 신자유주의의 그늘이 그때는 워낙 크게 드리워 있어서 이걸 신자유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돼. 그렇게 당선이 돼서 그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블레어라고 하는 이제 노동당 당수가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이제 제3의 길을 주창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흐름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복지를 너무 후퇴시켜 놓은 것은 잘못이니까 복지 정책도 일부 부활을 시키되 옛날처럼 가난하니까 무조건 혜택 줄게가 아니라 이제는 생산적 복지, 노동을 하고도 돈이 부족한 사람을 지원해 주지 노동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있는데 복지 정책으로 지원해 주진 않겠다. 제3의 길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3의 길, 김대중 정부 때, 그때가 딱 김대중 정부 때인데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안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계적인 흐름을 딱 보고
우리도 생산적 복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를 뚫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복지 확장한다 그러면 그걸 뚫고 아니다. 지금의 추세는 생산적 복지. 이거는 복지 준다고 사람들이 막 탱자탱자 그 근로의욕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개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지를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해요. 처음에. 복지의 틀이 딱 갖춰진 거는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 전에는 개별 복지 정책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는 있었지만 복지국가로서의 토대는 안 닦여져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이제 제도적 틀을 완성하거든요. 그때가 딱 힌트를 줬던 게 영국이 하는 제3의 길이에요. 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할 때 같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깔아준 사람은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앤서니 기든스. 이분이 그 제3의 길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제3의 길. 그게 아예 논문 제목이에요. 제3의 길. 그래가지고 그 제3의 길을 우리도 이제 따라가니까 그 앤서니 기든스도 김대중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즈음이에요. 90년대 후반. 네,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됐고 미국은요. 레이건이 집권하고 레이건이 재선에 성공하고 3선은 안 되니까 그때 또 같은 당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안다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 부시가 있어. 아버지 부시가 이제 그때 80년대 말에 대통령이 됐었고, 근데 한 번 하고 재선에 실패해요. 그러고 당선된 사람이 미국에 이제 클링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클링턴 행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해요. 근데 여기도 민주당이라서 조금은 더 진보적인데도 그때는 여기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했다.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정부는 어때요? 여기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진보 정권으로 분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지 토대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의 이제 시대적인 그 흐름이었어요. 시대적인 흐름. 그게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뭐 독일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고발도 당하고 그런 사람 있는데 그때 왜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랬다 이래가지고 슈레더라고 지금 완전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그때 독일 총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진보 쪽에 3인당인데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해. 다 그랬어요 그때. 조스팽이라고 프랑스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쪽도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진보가 집권해도 신자유주의로 가는. 그런데 이제 아예 보수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덜 했겠지만 보수 진보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해드려 볼게요. 보수 진보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순수경쟁 자본주의 이 논리대로 자유시장 경제로 가라. 이거를 이제 보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수주의인데요. 그런데 케인스가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도 하고 해라. 이게 진보주의예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누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 이치를 시장 자유를 철저히 지켜라 보수주의.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진보주의. 그럼 여기는 뭐가 됐겠어요? 신자유주의는. 여기는 신보수주의예요. 신보수주의. 이 흐름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까지 쭉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어지냐? 2007년도가 되면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 번 더 오거든요. 그 전까지 이게 쭉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이제 신행정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때부터를 신행정 국가가 되어서 이 신행정 국가 때는 어떻게 가요? 신행정 국가 때는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작은 정부로 돌아서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행정이 뭐냐 시작할 때 제가 정리해드렸던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의 틀을 가지고 여기다 얹혀갖고 보면은 그거 좀 이해가 좀 훨씬 편하겠죠? 두 번 얘기해 준 셈이에요. 그거보다 살을 좀 붙여서 설명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교재에 쭉 해가지고 두 번째 챕터 정부의 역할 및 정부 간에서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좀 이제 확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경제 흐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념에 따른 정부관 제2절 여기를 보시면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나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수주의, 진보주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도 많이 나눕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다른 건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경제 정책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잘 좀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간단히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겁니다. 뭐냐면은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어때야 되는가? 이거를 보는데 요거는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있어요.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정리했냐? 일단은요 빈부격차 문제예요. 빈부격차, 빈곤, 양극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장 경제는 경쟁이라는 이 상호작용을 가장 중시합니다. 경쟁.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야. 아빠 쪽에 있을 때부터 경쟁이야.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정자들 중에서 그 경쟁을 뚫고 이겨서 너가 됐어. 너는 그렇게 소중해 선택받았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그래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경쟁이라는 이 상호작용 방식을 심지어 무슨 이 생물학적으로까지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래, 그러고 보니까 자연 생태계도 다 경쟁이에요. 사실은 적자 생존의 원리 이런 게 있긴 있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적자 생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됐고, 경쟁에서 이기면 근데 너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던가?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훌륭하니까 너는 살을 가치가 있어. 이 얘기를 뒤집어서 반대 해석하면 경쟁에서 진 놈들은 다 죽어버려야 되겠네. 싹 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네가 위대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위로가 좀 되는 것 같긴 해. 그래, 난 소중해. 그래, 그렇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럼 내가 다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경쟁이 질 때마다 그럼 난 이제 안 위대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쪽 개념이 어때요? 이쪽 개념 자체가 경쟁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순수 경쟁 자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경쟁의 토대를 두고 판돈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판돈을 걸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자원들을 놓고 이게 희소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돈을 딱 걸고 야 그래 n분의 1방 한다면 나한테 올 수 있었던 자원이 있을 텐데 자원을 우리가 인구수로 나눠 갖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게 공산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같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원하는 자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필요로 하는 자원도 나한테 내 몫으로 오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에게 이거밖에 안 오고 이게 누구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게 공산주의예요. 해봤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당받을 수 있었던 몫을 판돈으로 내걸어. 그러고 경쟁해. 경쟁해서 어떻게 해요? 경쟁해서 승자가 되면 다 먹어. 패자가 되면 빈털털이야. 이런 경쟁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속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룰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경제학자들은 저건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저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붙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때요?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경쟁의 원리가 여기서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여기로 가면 경쟁의 원리가 다시 반짝 달아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경쟁으로부터 내 정신이 자유로웠던 적이 있어요? 없을걸? 저도 없는데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없겠지.
우리 사회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존중돼야 되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될까? 왜 그럴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판돈 걸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도 빨리 오고 장점들이 많으니까 뭐 그래,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승자가 다 독식하는 구조까지 가는 것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곤궁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났다며. 존엄하게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최소한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은 좀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동의가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요 시기에 많이 한 거죠. 이런 시기에. 그런 생각을 이런 시기에 많이 했다가 다시 조금 축소되고, 그 축소된 시기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계속 경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이 경쟁의 기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준은 그 게임의 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고스톱 쳐보셨나? 고스톱 쳐보면요, 동네마다 룰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동네 룰에 따라서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제가 1등으로 바뀌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해 놓은 경쟁의 룰에서 내가 밀렸다고 내가 안 존엄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룰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 걸로 어느 정도 나의 어떤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약으로 좀 이렇게 써먹는 건 괜찮은데,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그 판단이나 행동들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사회적 기준에 나를 맞춥니까? 왜 사회적 기준에 나를 맞춰? 응? 저 그 프로부스투스인가 뭐 있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얘 무슨 그 개 침대에 있어. 나 얘 이름이 어려워서 맨날 외우는데 까먹어. 근데 걔가 푸시는 맞아요. 근데 얘가 숲속에 가다가, 숲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자기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당겨서 늘려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침대에 나를 맞춰야 될까요? 이게 더 기본이어야 해요. 어릴 때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때는 특히 경쟁력까지라는 얘기만 줄곧 듣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이런 나에 대한 존중감 속에서 필요하면 나도 경쟁에 뛰어든다가 돼야지, 무조건 나는 선택도 안 했는데 당연히 경쟁해야 되는 것처럼 경주에다 몰아놓고 너는 왜 이렇게 경주를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을 꺾어버리고, 그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이건 좀 웃긴 일인 거예요. 요거는 좀 인문 철학적인 얘기로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인천공항공사에 나랑 별로 관련도 없는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정규직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거기다가도 불공정하다고. 쟤는 왜 저기에 가서 정규직이 되냐고. 시험도 안 보고, 난 시험 공부하느라고 내가 태어나서 30살 먹을 때까지 공부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루트를 통해서 저게 돼야 되냐고. 거기 가서 사실은 하소연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하소연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어른들이 그걸 잘 받아 안아야 되는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청년들보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으니까 반성해야 돼. 기성세대들이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성세대조차도 지금은요, 지사를 꿈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뽑아먹고 뱉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위메프에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인턴이라고 뽑아놓고 잘하면 정규직 뽑아주겠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된 적이 있어요. 한 명도 안 붙여줘서. 나쁜 놈들이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해서 자기네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 부도덕한 건데, 기성세대들이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인턴이라는 게 내가 경험을 주니까 너 고맙지? 이러고 앉았으니까 진짜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남을 움직이게 해놓고, 남의 노동력을 이용해놓고, 야, 내가 너한테 기회 줬으니까 고맙지?
이게 달린 입이라고 할 말입니까? 어? 나쁜 놈들이야. 진짜로. 그거 나쁘다고 말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야 되고, 그래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혼자서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회적인 건 사회적인 거대로 고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후진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하다 보면은요 상당히 많이 여기서 이제 그 상처받을 일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만 딱 쓰고, 이거는 내 기준에 안 맞나, 나랑은 안 맞나, 이렇게 잘 이겨내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올게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무조건 빈부격차는 생겨요. 이 룰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갖고 대다수가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인데, 가난해졌을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소득 재분배라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때부터 이제 그거 만든 거죠. 요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요 시기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돈 남들이 못 버는 만큼을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 누진세 제도라 그래서 세율 자체를 올려가지고 많이 가져가. 우리나라도 최고 세율 구간은요, 개인 소득이 5억이 넘어가면 5억 이상 번 구간에 대해서는요, 그 번 돈의 42%가 세금이에요. 42% 무려.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었다 그러면 세율이 있긴 한데 되게 낮고요. 낮고 한 자리 숫자대예요. 한 자리 숫자대로 걷고 세율 자체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봐서 이 사람 필요한 생활비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양해야 될 가족 수 이런 거를 쓱 보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게 버는 거에서 세금을 걷어갈 게 아니라 이게 돈이 좀 딸리겠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돈이 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요 12월 달에 환급을 해줘. 세금 낸 걸. 월급쟁이 같으면 12월 달에 해주는데, 환급을 해주다가 환급을 해주는 것만, 걷었던 거 다시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다달이 걷거든요. 일단은 세금은 내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니까. 근데 걷어놓은 거를 12월 달에 다시 환급해주고, 그러고도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정부가 돈 얹어줘요. 얹어줘. 이거 근로장려세제라 그래갖고 EITC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의외로 잘 몰라. 연말에 환급 받는 거 내가 직접 계산 안 해보니까 얼마를 환급 받으면 된다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국가가 정해서 주는 대로 내가 냈던 거 돌려받았나 보다, 남들도 다 받는데 내 당연한 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진짜 저소득층들은 거기에 내가 내놓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엔간한 사람들은 세금 그냥 거둔 거 거의 다 돌려줘요. 그래서 전체 우리 소득을 거두고 있는 사람의 40% 정도는 소득세를 1도 안 내요. 1도 안 내. 근데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1도 안 낸다는 사실을. 그렇게 돼요. 일부 돌려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별 생각 없어요. 제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건 좀 티 좀 내면서 돌려줘야 돼. 그래야지 복지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복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걸 덜 아까워할 텐데 생색을 낼지를 몰라 이거 잘. 그 생색을 내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주고, 저기 남들보다 훨씬 많이 버는 구간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팍팍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짜놓고 있어요. 그게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그리고 이제 거둔 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또 쓰겠죠. 다른 정책으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니까 경제가 순환하죠. 호경기도 있고 불경기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냅두면은 사람들이 남들 눈치 보고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호경기 때는 너무 호경기가 되고 불경기 때는 너무 침체되고 또 막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완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완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으로 잡아내 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요. 케인즈의 총수의 정책이 요거예요. 경제 안정화 정책. 이런 걸 정부가 개입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서 시장 실패 얘기를 했는데, 갖가지 시장 실패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자원이 과소거래되거나 과잉거래될 때 어떻게 해주래요? 이거를 갖다가 자원 배분을 해주래요. 다시.
자원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양만큼씩 이게 할당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역할을 해주라 이거예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던 게 머스그레이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대표적인 역할이 요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요. 됐죠?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 이 시장 실패 종류에 그럼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는가, 이거를 봐야 되고, 그게 마무리된다면 정부 실패라는 것도 봐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일으키는 정부 실패는 어떤 게 있는가, 그걸 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미 얘기는 좀 해놨어요. 근데 각각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경제사적인 흐름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완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